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주택 200만 호 건설 기억하십니까? 노태우 정부 시절 부족한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1991년 분당의 첫 입주가 시작됐고 30년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주거 형태를 아파트 위주로 바꿨던 1기 신도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부가 올해 안에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말 통과한 특별법에 따른 건데 규모가 최대 3만 9천 가구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신개념의 신도시가 만들어질지 관심이 큰데 먼저 어떤 내용인지부터 송병철 기자가 전합니다.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첫 타자로 나설 선도지구 규모는 2만 6천 가구로 정해졌습니다. 분당 8천 가구, 일산 6천 가구, 평촌, 중동, 삼보는 각각 4천 가구입니다. 여기에 지자체가 기준 물량의 50% 이내에서 한두 개 구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만 9천 가구까지 가능한 겁니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에서 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정 기준은 주민 동의율이 높을수록 가구당 주차 대수가 적을수록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민 동의율이 100점 60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주민 간 잡음을 최소화해야 재건축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재건축이라는 거는 그 소유주들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틀이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는 주민 동의율이라는 게 중요한 요소이긴 하고. 정부는 6월 공모 접수를 시작해 10월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 단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첫 삽을 뜨는 시범 사업인 만큼 아파트 단지별로 선정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넘어야 할 산은 있습니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를 최소화해 6년 뒤인 2030년에는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공사비가 너무 올라 사업성이 있을지 또 한꺼번에 재개발을 추진할 때 우려되는 이주 대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어서 고이동 기자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올해 안에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기대가 많이 되죠. 일반 재건축은 얘기들을 보면은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부도 속도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그런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시켰기 때문에 27년에 첫 번째 착공이 이루어지면 30년에는 입주 가능하다는.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땅값이 비싼 강남 재건축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지적입니다. 관건이 추가 분담금에 달려있기 때문에 계획된 시간에 전체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는 보기 쉽지 않습니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인근 집값과 전셋값이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근처는 워낙 전셋가도 비싸고 그리고 마땅히 주변에 갈 만한 곳도 없는 것 같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한 지 넉 달째가 되면서 정부도 이제 결단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그만큼 긴박하다는 거겠죠. 송민성 기자가 오늘 상황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 주재에 나섰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로부터 1시간 반 뒤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조 장관은 정부도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을 하고 싶겠냐며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장관의 기자간담회 1시간 뒤인 오후 4시 30분. 이번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복귀를 신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개인의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의 의료개혁 최고 책임자 3인방이 같은 날 모두 공개석상에 나와 전공의 복귀를 촉구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설득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큽니다. 의대 증원 절차가 이달 말 최종 마무리되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명분이 완전히 사라져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는 또 의사 국가고시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원칙 대응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정치권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놓고 전면전이 펼쳐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이란 말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선 무도한 정권의 공범이 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 공개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판결문까지 꺼내 읽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문을 반면교사 삼으라고 한 겁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탄핵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검찰을 믿고 특검하지 말자는 건 깡패를 믿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당을 향해서도 해병대원 특검법 제2결 때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여당 의원 8명가량을 개별 접촉 중이라고 한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설득 메일을 보냈는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의 갈등을 유발하는 건 자제해달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제2결이 무산될 경우 국정농단 사건 당시 촛불 집회처럼 장외 집회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민주당은 밖으로는 여권을 압박하면서 안으로는 22대 당선인 워크숍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특히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들의 뜻을 반영하는 당원 주권국을 중앙당에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강경파가 지지하던 추미애 당선인이 탈락한 게 계기가 됐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장세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국회의장 선거 후폭풍으로 강성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의 화두는 단연 당원권 강화였습니다. 당선인들은 500만 명에 달하는 당원들의 생각이 곧 중도층 민심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당원이 500만 명에 달하고요. 당원들이 한 당에서 소속돼서 의견을 내고 이런 것을 집단지성으로 보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어디를 집단지성이라고 보고 누구를 중도층이라고 표할 수 있는지. 조를 나눠 진행된 분임 토의 순서 때도 당원들의 권한 강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주권국을 당내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당원들의 의견을 더 반영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당원국을 하나 만들자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원과의 소통하는 전담 당직자가 없다.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의견을 10%에서 20%를 넘어 50%까지 반영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리 당 의장을 뽑을 때 똑같이 국회의원 50%에 권리당원 50%하면 왜 안 돼? 그 권리 50% 안에서 또 경쟁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일시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2시간가량 환담을 나눴습니다. 내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와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경선에서 패배한 뒤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당원들을 향해 탈당하지 말라고 만류하면서도 선거 결과에 대해선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강성 당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친명계로 꼽히는 김성환 의원은 왜 우원식 의원에게 표를 던졌는지 공개적으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패배 이후 5일 만에 심경을 밝힌 추미애 당선인이 집단 탈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당원들을 향해 당에 남아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 성질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네. 그러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정의와 진실을 쫓아가다 보면 외롭고 힘들다.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절실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낙선한 의장 경선 결과에 대해 애둘러 불만을 나타낸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누가 우원식 의원을 뽑았느냐며 강성 당원들이 색출 작업까지 벌이는 상황에서 친명계 김성환 의원이 처음으로 우 의원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더 개혁적으로 싸울 사람이라 생각해 투표했다. 이번 선택도 다수 당원 요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당내 흐름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수박이거나 혹은 투표하고 나서도 무엇이 찍었던 사람이 한 명도 안 나타난다는 등 비겁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퇴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극단적 팬덤은 대화와 타협이란 정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비상입니다. 야당 공세에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표결을 할 28일 본회의에 한 명이라도 더 출석하게 하고 이탈표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여당 움직임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간밤 긴급 호출에 3선 이상 중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는 28일 예정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부결을 위한 표단속 담보를 위한 겁니다. 만일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중진 의원들의 역할을 좀 하자. 그런 이야기는 있었어요. 안철수, 김웅, 유이동 의원 3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추가 이탈자를 막기 위해 중진들이 직접 의원들과 접촉하는 표단속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낙천, 낙선, 불출마한 의원 약 60여 명과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 행보를 하는 소위 친한계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전원 본회의에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당론으로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 하지만 당론으로 반대 표결을 강제하는 건 과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다수 의견을 가지고 소수 의견을 입틀 막 하고 그대로 안 따르면 징계하고 벌 주겠다고 말하는 건 그건 자기 모순이잖아요.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응책 마련을 위한 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때 아닌 대통령 탈당설이 불거지면서 당내 분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윤계나 비윤계 모두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거라는 출처불명의 풍문에 친윤계는 들어본 적 없는 얘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 친윤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도 윤 대통령은 드라이하게 대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당원들이 뽑아놓은 당대표가 나온다고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됩니까? 저는 가당치도 않은. 비윤계도 탈당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더 좁히는 일이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란 반응입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연일 여당 당선인들을 만나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며 당정 소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전혀 사실이 아닌 황당한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비윤 이미지 구축을 노린 친한계 의도로 해석하는 친윤계와 특정 인사를 당대표로 세우려는 정치적 의도로 보는 친한계 사이 물밑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된다면 새살림을 차리는 게 희망이 있다며 탈당을 시사했는데
친윤 비윤 상관없이 당내에선 더 빨리 나가도 좋다. 아무도 안 따라 나갈 거라는 조소까지 나왔습니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서 특정인을 갖다 공격하는 그런 것이 돼서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을 더 부각시켜준 그런 측면이 있다. 당내 비판이 이어지자 홍 시장은 해석이 잘못됐다면서 자신은 30여 년간 당을 지켜온 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지난주 이복현 금감원장이 6월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할 거라고 말해 금융시장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공식 부인했습니다. 최근 정부 부처와 정당 사이에 이렇게 정책 엇박자가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리스크 대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별도의 정책 고위 당정을 매주 열기로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월 공매도 재개설에 대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1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적 욕심과 계획을 전제로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시사해 시장이 술렁였는데 대통령실이 이 원장의 개인적 희망일 뿐이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최근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 도입을 검토했다가 과도한 이동권 침해란 여론의 문매에 하루 만에 특정 연령 대상이 아니라고 정정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대통령실에서 경찰청에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안이라며 해외 직구대책 철회에 이어 정책 혼선이 잇따라 발생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오늘 첫 회의를 가진 고위당정 정책협의체를 주 1회로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최근 일부 참모진 교체 이후 정책 혼선이 잇따른다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정책 리스크 관리팀 기능을 다시 강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김호중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모레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술을 안 마셨다던 김 씨는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자 음주를 인정하고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마신 술량을 크게 줄여 진술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주원진 기자입니다. 김호중 씨가 운전한 외제 SUV가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한 김 씨는 어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마신 술은 소주 10잔 이내였고 핸드폰을 조작하다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씨가 마신 술이 소주 10잔보다 훨씬 더 많다며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지시한 소속사 대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킨 혐의를 받는 소속사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김 씨 등 3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모레 김호중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경찰은 어제 김호중 씨에게 조사를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조사가 끝났다고 돌아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기자들과 마주치기 싫다며 6시간 동안을 버티다가 밤늦게 나왔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어쨌든 죄송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태도인지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김호중 씨가 경찰서 정문을 나옵니다. 오후 2시 경찰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지 8시간 40여 분 만입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채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나온 김 씨는 취재진을 응시하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하는 기자의 팔을 잡고 어쨌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더 이상 답을 아는 채 차량에 올라 급하게 경찰서를 벗어났습니다. 매니저에게 대리자수 지시한 정황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경찰은 조사를 3시간 만에 끝내고 김 씨에게 조사가 끝났으니 돌아가셔도 된다고 했고 김 씨 변호인도 나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기자들과 마주치기 싫다며 경찰서에서 6시간을 버티다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구속기로에 선 상황에서도 김호중 씨는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공연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번 공연을 끝내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일부에선 연예계에서 영구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 김호중 씨와 세계적인 프리마돈나들의 합동 공연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슈퍼 콘서트입니다. 김호중 씨가 공연할 예정인 이곳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선 리허설이 진행 중인데요. 음주 사태를 의식한 듯 보안 요원들이 주변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리허설엔 참여하지 않았지만 공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소속사는 내일과 모레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고 어쨌든 공연에 대한 약속은 이해한다. 그게 입장이에요. 김 씨가 출연하는 이틀간의 티켓 매출은 4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음주 사태로 예매 취소가 이어졌지만 팬들이 대거 구매에 나서면서 빈자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모레로 잡으면서 금요일 무대에 오르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엔 김 씨를 영구 퇴출하라는 취지의 청원이 17개 올라왔고 2,000명 넘게 동의한 청원도 있습니다. KBS는 1,000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합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오늘부터 업무를 개시한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이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해병대원 사건을 꼽았습니다. 공수처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어젯밤 늦게까지 조사했지만 두 사람 간 대질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17일 만에 다시 소환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14시간의 조사를 받고 나옵니다. 대질 신문 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 외압 배경에 VIP 경로가 있다고 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김 사령관은 그런 적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의 대질 조사를 추진했지만 김 사령관이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김 사령관의 대질 거부를 비판했고 진실을 말하는 게 가장 군 조직을 보호하고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지. 박 전 단장을 항명죄로 기소하는데 공직자가 아닌 육사 출신 제3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취임한 오동훈 공수처장은 해병대원 사건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처장으로서 아마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니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 차장은 수사 역량을 공수처 차장 인선 기준으로 제시하며 사실상 검사 출신을 기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배 씨는 자신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김 씨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이어서 그 진위가 의심됩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변호인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오늘의 재판점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변론을 하실 거예요? 김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차 공판에는 김 씨의 수행비서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배 씨는 김 씨 수행이 주 업무가 아니었고 사모님 팀도 없었다며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조명현 씨의 앞선 증언을 부인했습니다. 배 씨는 또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 김 씨의 자택에 직접 배달한 것과 관련해 김 씨로부터 음식값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확인된 배달 금액만 수백만 원인데 김 씨를 속이고 사익을 취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에 김 씨의 지시나 방조가 없음을 증언한 건데 재판부는 위증의 위험이 있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공익 제보자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거 자체를 현금으로 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그 현금의 출처를 밝혀야죠. 배 씨는 다음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가 사무실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폭로가 추가로 터져나왔습니다. 강 씨가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폭로에 대한 진실 여부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입장을 밝힐 걸로 전해졌던 강 씨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 씨가 과거 이 반려견의 안락사로 오열하는 견주를 옆에 두고 콧노래를 불렀다는 주변인 발언도 재소환됐습니다. 전종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개그맨 이경규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강영욱 씨가 출연합니다. 이 씨가 반려견 안락사로 오열하는 견주 옆에서 강 씨가 콧노래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 어머니 울었어요. 개를 붙잡고 누가 노래를 부르더라고, 복도에서. 강 씨는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다, 나도. 내가 그런 말 하고 나서 좀 입술이라도 좀 깨물고 있을 걸. 강 씨가 반려견 교육에 무성의했다는 제보도 나옵니다. 교육에 전문성도 없고 무조건 데려오라고 하고 그냥 강아지에 대해서 잡담한 정도밖에 안 되고. 덜 닦인 개 밥그릇은 직접 핥아 닦으라. 직원들에게 화장실을 단체로 다녀오라고 했다. 직원 수보다 감시용 CCTV가 더 많았다 등 직원 갑질 폭로성 글도 이어집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어제 강 대표 회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문이 닫혀 있고 회사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그냥 돌아갔습니다. 사업주 연락도 안 되고 해서 당장은 우리가 큰도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강 씨는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교제 폭력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둔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이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급차와 순찰차가 연이어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10분 뒤 또 다른 순찰차가 출동합니다. 지난 18일 새벽 4시쯤 서울 서대문 주택가에서 20대 남성이 4개월 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죽이고 자기가 죽겠다 그런. 남성은 범행 전날 오후에도 여성에게 연락해 집 앞으로 찾아와서 만났고 다음날 택배로 선물을 보냈다며 여성을 집 밖으로 유인했습니다. 현관문 옆에 숨어있던 남성은 문을 열고 택배를 찾는 여성을 향해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성이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집으로 끌고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피해 여성이 침착하게 설득하자 남성은 스스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머리 부위 출혈, CPR은 없었어요. 경찰은 남성이 3년간 교제했던 피해 여성으로부터 지난 1월 이별 통보를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 범죄로 보고 있어요. 올라올 때부터 얘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경찰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3억 원이 넘는 5만 원권 위조 지폐를 만든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범인들 주거지에서 발견된 위패는 한눈에 봐도 상태가 조잡했는데요. 왜 이런 위패를 만든 걸까요?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발장을 열자 5만 원권이 인쇄된 종이가 보입니다. 아래엔 비닐봉지에 구겨진 5만 원권이 가득합니다. 거실 바닥에는 더 많은 5만 원권이 산더미입니다. 모두 가짜입니다. 20대 남성 장모 씨 일당이 컬러 프린트로 인쇄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5만 원권 가운데 진짜는 단 한 장입니다. 일당들은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이렇게 한 주로 위패를 만들었습니다. 5만 원권 6,300여 장, 금액으로는 3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한눈에 봐도 인쇄 상태가 좋지 않고 만져보면 질감도 진짜 화폐와 다릅니다.
장 씨 일당은 마약 구매에 사용하기 위해 조잡한 위패를 만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이버 도박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개인 채무가 많다 보니까 마약을 구매하려고 했던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일당은 위패를 액면가의 6%로 팔기도 했는데 10대 청소년 3명이 500여 장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도박 자금으로 쓰기 위해 시험 삼아 3장을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와 함께 위패를 만들었거나 실제 사용한 18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습니다. 필리핀으로 달아났던 장 씨는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제주 한라산에 외래종 사슴이 늘어나서 생태계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식물이 사슴의 먹이가 되는가 하면은 이 토종노루는 서식지를 빼앗기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복 끝에 외래종 사슴 무리를 포착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라산 중턱의 드넓은 초원입니다. 한 무리의 동물들이 한가로이 걸어다닙니다. 뿔 달린 수컷 한 마리에 암컷 여러 마리로 이루어진 야생 사슴 무리입니다. 몸에 흰색 반점이 있는 외래종 꽃사슴입니다. 로드킬이 발생할 정도로 최근 개체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째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잡아먹는 개체가 없는 거잖아요. 얘네가 수명도 길고 성장수도 빠르니까. 외래종 사슴이 늘어나면서 멸종위기 식물 등의 생태계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일반인 출입이 없는 목장지대 곳곳에 사슴 발자국과 풀을 뜯어먹은 흔적이 발견됩니다. 얘네들이 이제 섭식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그 식물 다양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토종노루는 덩치가 큰 사슴에 밀려 서식지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사슴은 이렇게 노루보다 몸집이 크고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노루가 먹이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외래종 사슴은 농장에서 탈출해 야생화됐습니다. 개개인이 사육하던 것들이 뛰쳐나가고 이제 거기서 서식하는 겁니다. 이제 많이 번식이 되고 있다는 걸 저도 이제 느낄 수 있어요. 야생 외래종 사슴은 수백 마리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개체 수와 생태계 파괴 등의 제대로 된 실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본격적인 홍수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물 정보를 토대로 홍수 여부를 예측하는 예보관들이 바빠지는 때이기도 한데요. 올해부터는 홍수 예보에도 AI가 투입됩니다. AI가 어떻게 홍수 예보를 하는지 박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각 아래로 강물이 천천히 흐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다리를 여름철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홍수 때문입니다. 한강에 홍수가 날지 또 규모는 얼마나 될지 등을 이 같은 측정 지점 67곳을 통해 판단하고 예측합니다. 이곳의 강우량 등을 토대로 홍수 예보관이 해온 일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달라집니다. 지난해 여름 이틀 동안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대곡교입니다. 올해부터는 홍수주의보 발령 시 그 최초 판단을 사람이 아닌 AI가 하게 됩니다. AI는 상황실 대형 화면에 노란색 원을 띄우는 식으로 홍수를 경고합니다. AI가 다양한 강물 정보를 분석해 홍수가 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기존의 홍수 예보관이 30분 걸리던 시간을 3분의 1로 줄인 겁니다. AI 도입 덕분에 강물 측정 지점도 3배 늘었습니다. 촘촘한 홍수 위험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요. 일을 더 많이, 더 빨리 하는 AI가 등장했지만 홍수 예보관만큼 신중한 판단을 내리긴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물류창고는 대부분 외곽의 대형으로 만들어지죠. 도심 땅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일 텐데요. 앞으로는 배송지와 가까운 도심 곳곳에 소형 물류창고를 세운 뒤 드론과 로봇을 이용해서 배송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승영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주유소 부지 한켠에 3층 규모의 건물이 있습니다. 넓이는 105제곱미터, 30평에 불과한 소형 물류창고입니다. 안에서는 로봇이 배송될 물품을 자동으로 분류해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내려줍니다. 이를 받은 직원은 배송지 주소를 출력한 뒤 물품 상자에 붙입니다. 하루 1,700개의 배송 물품을 자동 입출고하는 7대의 로봇 덕에 공간과 작업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작업자가 재고가 있는 곳을 직접 찾으러 가야 됐다면 이 센터에서는 물건이 로봇들이 이제 픽업을 해서 작업.
배송지와 가까운 도심에 물류창고가 있다 보니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배송 실적과 화물 입고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더 빠른 배송을 위해 드론까지 처음 도입했습니다. 로봇이 출고한 화장품과 휴대폰이 든 택배 상자입니다. 이 배송 물품은 3분 만에 드론으로 배송됩니다. 도서나 상간이 아닌 도심에서의 드론 배송은 아직 실증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실증을 통해 도심 첨단 물류 핵심 기술로서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북한의 당 교육기관 외벽에 김정은 위원장의 대형 초상화가 김일성, 김정일과 나란히 걸렸습니다. 50년 동안 김일성주의라는 강령을 내세워서 정권 세습을 정당화하더니 이제는 김정은 스스로 우상화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김정은이 입장하자 간부들이 일제히 환호합니다. 당 핵심 인력을 교육한다는 상징성을 가진 건물 외벽엔 김일성, 김정일과 나란히 김정은의 초상화가 붙었습니다. 김정은 집권 12년 만에 처음 공개된 장면입니다. 간부학교 내부 교실에도 똑같이 3부자의 초상화가 걸렸고 김정은 어록과 김정은 사상을 강조하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김정은이 사실상 본인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반열로 높여 스스로 우상화에 나선 겁니다.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 번 보시었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아프게 갈마듭니다. 북한은 세부자 초상과 대칭되는 구도에 사회주의 창시자 마르크스와 소련을 만든 레닌의 초상도 배치했습니다. 북한 김정일은 1974년 주체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공식화하고 마르크스 레닌의 흔적을 지웠는데 50년 만에 기조를 바꾼 겁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주의 정통성이 마르크스와 레닌에서 김일성을 거쳐 김정은이 승계한다는 선전이라고 분석합니다. 민족 개념이 희석된 막스 레닌주의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김정은 사상을 만들려는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선대 색채를 흐리는 김정은의 독자 우상화 강화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와 석학 250여 명이 모여 국제 정세와 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는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의 세계를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규정하고 자유와 연대를 통해 이를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오늘 개막식에선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기는 뭉클한 깜짝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t's been a really long time. I can't wait for you to show up. It's going to be so great. 한국에서 3년째 복무 중인 유리 크니시브 소령이 미국에서 온 가족 영상을 봅니다. It's really exciting to see my family. I miss them a lot. 영상 속 아들 알렉스가 무대에 깜짝 등장하고 감격한 두 사람이 서로 부둥켜 앉습니다. 71년 한미동맹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준비된 아시안 리더스 컨퍼런스 개막식 특별 이벤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불확실성 시대 세계가 자유와 연대라는 본질적 가치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공동의 번영을 이룰 열쇠는 결국 자유와 연대에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전 미 하원 의장은 한미 양국처럼 함께 희생하고 피를 흘린 유대 관계는 드물다고 했고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통해 진전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What also happened in Camp David was a victory for diplomacy and dialogue over aggression. 미국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미 동맹이 약화할 우려도 있다며 한국 정부의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방준호 조선일보 사장은 자유무역 질서가 퇴조하는 세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50여 명의 연사가 국제 정세와 경제, 저출생 극복 등을 논의하는 이번 회의는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EU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AI 규제법을 승인했습니다.
같은 날 우리나라에선 AI 전문가들이 안전한 AI 기술 개발을 위한 논의를 벌였는데 세계 석학들 사이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개발 단계에서 할 거냐, 활용 단계에서 할 거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AI 정상회의에 이어 열린 글로벌 포럼. 전 세계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AI 4대 석학으로 꼽히는 앤드류 응 스탠퍼드 교수는 기술 규제는 AI 발전을 더디게 할 뿐이라며 역기능을 막으려면 AI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을 위해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부작용이 있다면 활용 단계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디지털 인권 전문가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The application, if it has biases and harms embedded in it, it is too late to then try regulate it while people are using it. As you said earlier, it will be like trying to put brakes in a car while the car is moving. AI를 적용한 로봇이 가져올 미래도 큰 관심사였습니다. And in my mind,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Robotics is the embodied side of AI. It'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intelligence and the physical system that really makes it new and exciting. AI 규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AI 규제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생체 데이터 이용 등 일부 AI 기술을 원천적으로 사용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7%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 첫 AI 규제법이 탄생하면서 비슷한 규제를 마련 중인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빌미로 한미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외교부가 한일 공사를 초치했는데 이 친미 성향인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식 참석이 원인이 됐습니다. 또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로키드 마틴 등 미국 군수 업체들에 대한 제재에 나서 맞불 조치로 해석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오늘 한국과 일본 공사를 초치했습니다. 지난 20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에 각국 인사들이 참석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입니다. 앞서 주한 중국 대사관은 SNS를 통해 한국 대만 의원 친선협회장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이 대만을 무단 방문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본도 친대만 의원 31명이 취임식에 참석했고 라이칭더 총통과 직접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전 백악관 인사 등을 보내 대만의 새 행정부와 안보 경제 협력을 다짐했는데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美方做法严重违反一个中国原则和中美3个联合公报. 중국 외교부는 오늘 공고문을 통해 로키드 마틴 등 미국 군상기업 12개의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고위 임원 입국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이 다수 중국 기업에 일방적 불법 제재를 가한 데 따른 것이라며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계속 판매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틱톡 금지법 통과를 주도한 마이클 갤러거 전 미국 하원 의원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해외 입양 전면 금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국경을 넘어서 입양되는 과정에서 여러 인권 침해 실태가 드러난 게 한 이유인데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유럽으로 입양되는 만큼 지금 전하는 소식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세계 각지로 입양됐던 한국인들이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이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Cario's children will grow in the strength of his faith. 한국 전쟁 이후 우리나라에서 20만 명가량이 세계 각지로 입양됐습니다. 인가토나 한국 이름 김정아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13살이던 1978년 안양의 한 보육원에서 하루아침에 노르웨이로 보내졌습니다. De fortalte at jeg skulle til utlandet. Jeg visste ikke om det. 당시 서류상 기재된 출생일만 3개. 한국에 돌아와 친부모를 찾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Anyang kommunehus for å få ID. De gir meg ID, mens de mente at de har ingen papir. Og Gud har lagd meg.
이처럼 서류 조작과 납치, 불법 입양 등의 사례를 적발한 유럽 국가들이 아예 해외 입양 금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프랑스와 덴마크에 이어 네덜란드도 자국민의 해외 아동 입양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입양되는 나라들인데 지난해에도 79명이 해외 입양됐습니다. 국제 기준 스탠다드 하지 않을 때는 인신 매매, 아동 매매도 생길 수 있으니까. 입양기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 기관에 조사를 신청한 해외 입양인은 367명에 달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시집 가난한 사랑 노래와 농무를 쓴 한국 문학의 거목 신경림 시인이 89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시인은 서민들의 삶의 질곡을 누구보다 쉽고 소박한 언어로 표현해온 한국의 대표 시인 중 한 명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난한 사랑 노래로 국민적 사랑을 받은 대표 민중시인 신경림 시인이 오늘 오전 89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시인은 7년 전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35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1956년 등단한 시인은 굴곡진 민중의 삶을 위로하는 시를 주로 써왔습니다. 산업화로 황폐해지는 농촌의 삶을 묘사한 농무와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민초의 애환을 그린 목계장터는 그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한국 시가 점차 난해해지며 독자와 멀어지던 당시 그는 민중시의 장을 열어 국민의 시를 돌려준 당사자였습니다. 문학평론가 백낙척은 농무 발문에서 시집 농무의 완성은 하나의 민중적 경사라며 민중의 삶에 스스로를 의탁하는 작품은 끈덕지게 살아남아 승리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선생님이 시에서 쓰신 언어는 생활 언어예요. 한국인들은 선생님들에게 많은 신세를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쉬운 말로 깊은 세계를 보여주신 그런 시인이었다. 고인의 장례는 문인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What's yours? Forging signatures, telling lies, impersonating practically anybody. 이 원제목처럼 그의 재주는 거짓말입니다. 처음 지어낸 거짓을 참말처럼 꾸미려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로 스스로를 가둡니다. I'm gonna be stuck in the basement, aren't I? And alone. And dark. About who I am. And where I am. 파멸의 낭떠러지에서 후회해봐야 부질없습니다. If I could just go back. If I could rub everything out. Starting with myself.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실패를 딛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해밍웨이의 말입니다. There is nothing noble in being superior to your fellow man. True nobility is being superior to your former self. 가수 김호중 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4년 전 불법 도박이 드러났을 때의 사과문입니다. 김호중은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분들께 다짐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을 마치고 복귀하면서도 다짐했습니다. 실수를 해봤기에 같은 실수를 하지 말자는 생각입니다. 모두 헛말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망하는 길만 골라서 갔습니다. 거짓말 행진의 막다른 벼랑 끝에서야 음주운전을 시인했습니다. 그 사이 실망은 분노로, 분노는 혐오로 번졌습니다. 파괴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망가진 양심이었습니다. 그에겐 굴곡된 삶의 서사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고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냐며 사람들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스승의 눈물과 기도로 바로 선 얘기는 영화가 됐습니다. 마침내 별로 빛나면서 세상을 향해 태클을 걸지 말라고 외치기도 했죠. 그 절정에서 열혈 팬덤에 만취해버린 걸까요? 무슨 짓을 하든 감싸고 환호하며 함께 추락하는 정치판 팬덤을 닮았습니다.
그를 사랑으로 끌어안았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당부했다고 하죠. 남에게 해 끼치지 말아라. 다 너에게 돌아온다. 하늘에서 지켜보마. 이제라도 법리에 매달리지 않고 마음 다해 뉘우치고 사죄하는 게 할머니를 위로하는 길입니다. 5월 22일 앵커 칼럼 오늘 스스로 빠져든 나락이었습니다. 초여름 더위에 도로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오늘 도심 곳곳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내일도 낮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영남 대륙은 30도 이상 기온이 오르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더위에 대한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자외선도 강하겠고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되도록 장시간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이 대체로 맑지만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은 오전 한때 공기질이 탁하겠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며 이슬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강릉이 22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안동과 창원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영서와 경북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2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